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그야말로 오늘은 관세로 시작해서 관세로 끝난 날이었다. 이번 주 엄청난 이벤트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고유 이벤트인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일단은 관세 이슈도 오늘로써 일단락되는 모습인데,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도 한 번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관세 이슈로 빵 떨어졌다가 우리 시장은 이제 하나씩 해석이 나오면서 들어올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수급적으로 조금 불안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관세에 대한 이슈 해석, 그리고 앞으로 또 탄핵 선고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체크를 해가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FTA를 맺은 한국의 25% 상호관세 폭탄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는 거는 여전히 그냥 소고기 그리고 쌀, 요런 것 조금 많이 소화해 주면 되는 거고, 그나마 리스크가 있는 쪽이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쪽 하면은 역시 캐나다랑 멕시코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문제거든요. 근데 캐나다랑 멕시코는 현재는 무관세입니다. 요거 일단은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게 좀 불거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현대차도 31조 가량의 미국의 투자를 진행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개별적인 기업가의 딜 이런 거 진행될 수 있거든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 오늘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은데 오늘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급을 보면은 와 1조 2,500억 엄청납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질비를 했고, 그나마도 기간이 받쳐지면서 반등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조금 파는 모습을 보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매도세가 600억 정도면 시총 상위주에서 어디서 매도세 많이 나왔다 하면 이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어제와 그제보다는 현격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현물의 매도세는 또 공매도랑도 관계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공매도 포지션 구축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4일차니까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려는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 수급에 대한 마무리 이런 거 좀 지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파생 쪽으로 보더라도 뭐 푸 포지션이나 골 포지션이나 엄청 뭐 시장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벌써 2.7%, 2.2% 요 정도로 반도체 업종이 정말로 약세 보인 하루였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미 선물에 대비하면은 와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죠.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도 강세 업종이 있고 약세 업종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종합지수 차트를 먼저 볼 텐데, 오늘 아침에 이 코스피가 무려 2.7%까지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어놨던 거는 한 2430포인트였는데 오늘 시가는 2435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빠지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흔들기 없이 빠르게 땡겨 올리는 모습 보였고, 기존의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2490포인트, 항상 지금 구간에서는 249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난번에는 저점을 잘 잡아줬는데 오늘 역시 깨먹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회복을 시켰으면 좋았겠지만 회복을 못 시킨 거는 역시 수급의 부재가 우리 시장의 의미 있는 구간의 공략에는 좀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락을 잡은 다음날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드렸죠? 저라면, 제가 세력이면 저는 한 번 더 찍어 누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점을 깰까 말까 이런 고민됐었는데 오늘 역시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저점을 그냥 한번 깨부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거. 원래는 그냥 얕은 더블 딥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낙폭이 상당히 컸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의 키높이도 맞춰졌고, 무엇보다 이 하단의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이슈에 따른 계엄령 떨어졌을 때 계엄 때문에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까지 우리 코스피의 지수를 침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차례대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 뭐죠? 팩트도 중요하지만 주식 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요 오로지 돈의 흐름과 논리로 판단을 한다. 그럼 돈의 흐름과 논리로 판단했을 때 우리 시장이 더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다. 지금 물밑에서 작업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빠르게 우리 시장이 2700포인트도 공략하러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다. 판이 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이슈도 끝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와 14%를 그냥 한 달 반 만에 내려 찍었어요. 이거 상당한 폭으로 눌린 거고, 더군다나 빠진 다음에 반등 조금 하고 그리고 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포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역시나 코스닥은 정상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 같이 더블딥, 약한 더블딥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역시 코스닥도 693포인트의 공략인데, 여기를 공략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내일 탄핵 관련해서 인용 판단을 헌재에서 내려준다면 코스닥은 내일 또 무난하게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만 나서지 않는다면 좋은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원래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요 약 16% 정도의 관세가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괜찮지 막 이런 의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중국은 관세 열중 정치가 54%,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53%, 야 이거 무리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거 발표하기 전에 먼저 미국발 관세를 50% 인하하겠다. 막 이런 것도 지금 인도에서는 대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완벽한 미국이 우방국이기 때문에 친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과연 16%만 나올까 요런 의문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따지면은 보편 관세가 10%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편 관세 플러스 15%,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16%보다는 이 보편 관세를 제외하면 어떻게 된 거죠? 그냥 1%라도 조금 더 낮게 나온 거 아닌가, 요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편 관세는 그냥 모든 국가에다가 먹여버린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상호 관세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기간도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 역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소고기, 쌀, 요런 것도 수요 잘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요쪽에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다른 쪽은 크게 뭐 이슈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힌트를 조금 얻은 거는 선물을 1조나 매도하고 현물을 7천억이나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선물을 약 4천억 정도밖에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이제 불확실성 제거에 따라서 조금 완화된 겁니다. 미국 선물이 너무나도 큰 폭의 하락폭, 지금 마이너스 3.5%나 빠지고 있거든요. 나스닥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오른 거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작은 폭은 아니니까 오늘 매도세가 일단 나온 거고, 현물 시장에서 1조 2천억 엄청난 물량이 나왔는데 요거는 일대 해석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 일단 둘러봐야겠죠. 정치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의미 있던 거는 환율이 1476원이었는데 갑자기 1466원까지 빠지더라고요. 이거 어제 밤에는 1461원까지도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관세에 시쳐져서 조금 튀기는 했지만 다시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정치 이슈 노래 부르면서 어제도 계속해서 그제도 강조드린 건 뭐죠? 정치 이슈 자체가 근본이 아니라 정치 이슈가 해소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들어오기 위한 원화 수요가 생김으로써 원화가 강세로 나올 것이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은 원달러 환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원화의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 이슈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는 거지, 정치 이슈만으로 우리 시장이 막 올라간다? 그거를 굳이 우위를 따진다면은 정치 이슈보다는 환율이 먼저라는 거.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어떤 결과든 환율이 반응이 없으면은 우리 시장의 반등세는 가다가도 처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환율이 빠지는 거,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 이슈에서 된다고 막 올라간다? 그거는 그냥 정치 테마주.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한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10% 보편 관세에 우리나라는 15% 관세 부과해서 25% 관세 받았어요. 근데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하는데, 우리의
핵심 산업은 뭐죠? 바로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막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특히 반도체가 우리나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직접적으로 대만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니까요. 근데 대만은 우리보다 관세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관세가 들어가더라도 경쟁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경쟁성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대만 같은 경우는 32% 관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리할까요? 대만 유리할까요? 우리가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미국으로 들어간 게 7.5%밖에 안 돼요. 근데 이 7.5%마저도 뭐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 짓기로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깎으려고 지금 별수를 다 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투자라고 공약을 해 가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호관세 부과 면제 품목들, 제약업종, 의약품 요거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 바이넥스, 에스트팜 뭐 이런 종목들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약, 의약품 사실상 또 제약, 의약품 같은 경우는 공장 지으려면은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걸려요. 이거 트럼프가 당장에 뭐 그냥 예고도 없이 관세 먹여버리겠다 이런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5년이나 10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생산시설이 우리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안정성이랑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면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괜히 이거 관세 부과했다가 약간만 올라가요. 약간 올라가면은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은 이렇게 면제가 된 거고 그리고 반도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면세가 된 상태고 그럼 자동차는 빠졌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동차는요 이미 25% 관세가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5% 관세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산업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중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5% 먹고 추가로 25%또 먹는 게 아니라 이 직전에 먹었던 25% 관세 그대로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냥 알고 있던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리스크로 다가갈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채광하지 못하는 에너지와 광물 이거 뭐죠? 전기차잖아요. 미국에서 채광하지 못하는 에너지 광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가 면제 품목들이 되고 그냥 기본 관세, 보편 관세 10%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편 관세 10% 들어가고 이 친구들도 들어가지만 이 친구들은 별도로 에너지 관련해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졌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친미 정책을 잘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슈적으로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그거에 대한 패시브로 우리 시장이 오늘 아침에 눌렸던 거지 우리 시장 자체는 관세는 그냥 어차피 무난하게 넘기는 국가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정치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은 뭐야 얘네 저평가 구간에 있네 굉장히 매력있다 그리고 관세 이슈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나라네 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가 좋지 않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전의 저점 구간 코스피도 굉장히 때려 박으면서 여러분 투심이 좀 꺾여 있겠지만 이거를 잘 이겨내시고 진짜 본질을 잘 구분해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강세 의견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얘기인데요. 제가 요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좋아해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짓. 이렇게 예정된 날짜에 예고했던 일을 하고 예고했던 일이 뭐죠? 바로 상호 관세입니다. 원래는 보편 관세를 20% 먹이네 마네 아니면은 상호 관세를 먹이네 마네 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까라고 했는데 둘 다 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상호 관세를 먹여놓고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겠죠? 아예 그냥 경기 둔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금리 인하를 땡겨 먹기 위해서 보편 관세를 예고하겠다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 내피셜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럼 이거 예고했던 일은 상호 관세고 이 플러스 알파는 뭐죠? 보편 관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가지 카드를 일단은 다 썼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관세는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다음 주에 후행성으로 또다시 관세에 대한 얘기를 꺼낼까 말까를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의 금요일에 있는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별 수가 없습니다. 왜? 채권 수익률이요 지금 4.04%, 4.06% 여기까지 때렸어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102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경기 둔화가 지표로는 바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음 달에 나온 경기 지표는 분명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녹아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도 이 관세 템포에 맞춰서 결국에는 경기 둔화가 더 먼저 이걸 잡아야겠구나. 경기 침체 오면 안 되니까.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는 압력을 받고 인플레가 자극이 되고 있고, 다만 미국의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고 고용도 망가지겠죠. 소비가 망가지면은.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돌 수 있는데, 지금 먼저 잡아야 되는 건 인플레 같은 경우는 3% 위면은 이거 부담스러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 지표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잡는데 주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이 잘 깔리고 있으니까 아마도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주 금요일에 조금 더 비둘기적인 면모, 구세주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 트럼프 자서전이랑 2019년에 중국과의 무역 전제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딜을 하고 있는데 10% 정리가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야 너네 20% 더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트럼프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잊으면 안 돼. 오늘 상호관세 발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혹시 뭐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를 꼭 의심하고 확인해 볼 시간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말 하는지 우리 좀 귀추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패드워치에서는 6월의 금리 인하는 일단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7월과 9월의 추가 1회, 원래는 올해 3회 정도 요 정도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12월에 전망되어 있던 세 번째 금리 인하가 10월달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7월 9월에 한번 10월달까지 한번 추가해서 총 3회는 일단 거의 확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고, 12월달 여기에도 네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관세 효과거든요. 이게 실제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이번 6월 7월에 있는 미 정부의 만기 채권 요거를 차환을 잘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려는 전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근데 이 관세 이슈가 이번 달에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금리 속도를 좀 땡기려는, 금리를 미리 선반영해서 좀 낮춰서 차환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좀 이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려감이 있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하면서 패닉셀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파월 의장이 내일 밤에 연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도 올라가고, 그런데 소비 심리는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는 위축되고 이래버리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려감에 패닉셀링이 미국에서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당장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려감이 있는 사례를 제가 들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미 미국 시장이든 글로벌 증시든 관세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미리 눌렸다. 그럼 이건 뭐죠? 불확실성 제거. 요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상태에서 관세 부과가 된 걸로 패닉셀링이 나온다, 요런 관점보다는 다음 스텝의 관세 부과가 진행되나, 요거 나오면 이제 지옥이거든요. 오늘 밤에 이제 상호관세랑 보편관세 먹였으니까 한번 보자. 야 이제 니네 또 관세 들어간다, 다음 관세 들어간다, 요거 나올 수 있어요. 다음 관세 들어간다만 안 나오면 시장은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반등을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반등하게 냅두고 다시 또 다음 스텝의 관세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긍정의 요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얘기 드렸던 상호관세 플러스 알파 영역, 요거는 일단 오늘 다행히 보편관세 10%로 한 번에 반영됐다. 그냥 한 번에 나눠서 맞을 매를 몰아서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트럼프의 관세 시계가 2018년 19년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제 점점 어떤 관세 이슈가 무난하게 나오면 이제 양치기 소년 얘기하시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 늑대가 나타났다 나중에 안 믿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이런 이슈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무뎌지는 기간이 이제 분명히 도래할 거예요. 상호관세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된 거고, 앞으로는 뭐 땡땡땡땡 더 할 것이다 막 이런 거 없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까 여기 얘기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 투자자로서는 팩트가 아니라 더 나빠질 게 있어?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으면 뭐죠? 좋아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선반영해서 시장이 터닝세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먼저 보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 시작해서 마이너스 3%까지 땡겨 올렸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시총 1위가 도요타기 때문에 자동차 가스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런 판도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미 투자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실적 쇼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례로 자동차액이 잠깐만 옆구리로 빠져서 한다면은 일단은 한국의 자동차, 일본의 자동차, 유럽의 자동차랑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요렇게 한번 대결을 붙여보는 겁니다. 한일 유럽의 자동차는요 미국 대비해서 관세가 플러스 25% 붙어있죠. 근데 미국은 대표적으로 GM, 포드 요런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있어요. 한국, 일본, 유럽의 자동차들은 25% 관세를 받지만 여러분 완성차에만 받는 게 아니라요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붙습니다. GM이랑 포드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다른 글로벌 국가 이런 쪽에서 조달하는 부품의 비율이요 70%가 넘어가요. 그럼 이 70%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GM이랑 포드도요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가격 부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국에 자동차 관세는요 누구 하나 유리한 게 없이 그냥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효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모순이 있어요. 자, GM과 포드 입장에서는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뭐냐면은 2025년입니다. 그 당장 내년에는 더 심해진데 올해부터 뭐죠? 캘리포니아나 자동차를 많이 파는 지역에서는 쿠폰을 구매해야 돼요. 무슨 쿠폰? 전기차와 굳이 따지면 친환경차라고 표현할게요. 친환경차와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판매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주 쉽게 표현했을 때 내연기관차를 7대 팔고요. 전기차를 올해 3대를 팔아야 됩니다. 근데 내연기관차를 실제로 8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2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치가 한 대가 초과된 거잖아요. 그럼 이 한 대분에 대해서 크레딧 쿠폰을 사야 돼요. 이 크레딧 쿠폰이 원래는 5,000달러였는데 이제 2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 내연기관차 팔면은 GM이랑 포드 입장에서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거 없어요. 결국에 친환경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관세로 자동차 가격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올라가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더군다나 리튬이나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서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러면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의 가격 간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전기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선택권을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IRA 폐지도 이미 물 건너 간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왜곡을 우리가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판매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막 여기저기서 막 주가 빠지니까 안티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가가 약간 왜곡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곡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판정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숫자가 찍히는 건 아니니까 이 밸류상으로는 확실히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반영해 주냐 안 해주냐는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려 찍으면은 정상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캐즘이 벗어나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의 지금 주가 반락은 다소 좀 과대하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 뭐 근데 여기서 더 누른다고 하면 그건 세력의 의지니까 제가 또 뭐 이거 다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도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 요 밸런스를 이제 맞춰야 되는 구간 속에서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다. 아니 친환경차에도 관세 안 붙나요? 이거 관세 먹인다면서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 있죠. 이거 보죠. 미국에서 채광하지 못하는 에너지와 광물에는 관세 부과 면제가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에는 면제가 안 되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에는 관세가 부과가 안 돼요. 그러면은 가격이 당연히 전기차가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얼티엄스를 비롯해서 이미 전기차 공장들은 북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막대한 보조금으로 미국으로 끌어냈잖아요. 물론 보조금의 축소는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독과점적인 구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우회로 들어오는 물건들, 그러니까 흔히 그 안에는 이제 광물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눈 감아 주던 뭐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액이나 이런 것들 이제 안 봐주겠다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북미 쪽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전기차를 막 때려박고 죽이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테슬라로 다시 돌아가서 테슬라 주가를 올리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일론 머스크가 일단 일축은 했는데 아마 트럼프가 직접 오피셜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부터는 테슬라의 정상화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1분기에 인도량 뭐 빠그렸다 뭐 했다 한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주력 모델은 모델 Y인데 이거 4월 2일 어제부터 계약받기 시작했어요. 누가 10모델 놔두고서 9모델을 삽니까? 당연히 인도량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주니퍼 아예 작정하고 가격 낮춰가지고 나왔거든요. 상품선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2분기 매출은 모델 Y가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랑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 빠지니까 뭐 LG엔솔이나 LNF 직접적으로 밴더 있는 친구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눌렸는데 글쎄요, 테슬라가 과연 이대로 무너질지 요거는 저도 재밌는 포인트로 한번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얘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 보기로 하고, 항상 주식시장은요 눈에 보이는 시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의 논리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환율이 어제 이미 먼저 빠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우리 시장의 하방 경지성을 보여주는 거다. 미국 선물의 시세만 보고 과도하게 우려감 가지지 말자라고 아래 써져 있습니다. 아침 브리핑 드린 거에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4%까지 빠졌어요. 금리 인하 압박이 되면서 12월에 네 번째 금리 인하율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는 어차피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될 시나리오였어요. 차라리 상호관세 나오고 보편관세 뒤에 나오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낫습니다. 관세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서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 연결되는 길 안에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감세 정책에 대한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했어요. 지금 내가 관세를 이렇게 먹이는데 나중에 감세해줄게.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감세를 통해서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웃긴 말인 게, 요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은 관세로 리스크를 받고 감세로 혜택을 받으면 이 중간에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은 생기는데 그게 누구냐면 소비자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관세로 인해서. 그리고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되겠죠. 경기 둔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커버해야 되지? 결국에는 유동성으로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동성을 누가 만들까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디 쪽에 수혜가 될까요?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런 거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 헌재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는 시장의 왜곡 시세가 일어나긴 할 텐데, 요거까지 지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작년에 금투세, 양도세, 뭐 계엄, 아무튼 뭐 탄핵, 그 뭐 미국 대선, 트럼프 이슈, 요번에는 또 뭐 관세, 이런 1년에 시장은 발목을 잡았던 1년간, 작년에 9개월 동안 연속 빠지고 1년에 잠깐 바짝했다가 지금 또 다시 한번 되돌이표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장이 아마도 끝나가는 구간이 진짜로 당장 코앞에 있는 건 혹시 아닐까? 요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내 심리를 잘 끌고 가보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우리 베타제 분들한테 얘기 들었던 건데, 자동차 관세는 이미 부과 상태고 동등한 조건이고 미국차 경제 구도다. 근데 이것도 의미 없다고 제가 얘기 드린 거죠. 부품에도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도 대만이 관세가 높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우호적이고 미국 수출량 적다. 상호관세 관련해서는 8일까지 딜이 있을 건데, 요거 우리나라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해 주겠다, 요런 거랑 그 쌀 관세 철회 막 이런 거 등등등등 어느 정도 완화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호 관세는 적절하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적정히 딜이 좀 생기지 않을까, 요런 거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주요 산업에 뭐 엄청나게 영향 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시장 흐름 따라 눌렸지만 채권 수익률 반락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당장의 시장은 출렁출렁 거렸지만 장기적으로 또 이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바이오 쪽으로는 결국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약간 고생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 바이오가 가기 좋은 판이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미국 시장도 금리 뭐 지지부진하게 속도 늦어지면서 이랬을 건데 그걸 부추겨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버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야 될 구간에서는 잘 빠져주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이거는 차후
차후에 뭐 1년 뒤, 2년 뒤 얘기 같긴 하지만 일단 또 한번 지나가면서 흘려보고요. 그리고 의약품 관세는 우선 면제고요. 의약품 제조 공장 지려면 5년에서 10년 미니멈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약가 올려가지고 국민들 원성 살 필요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뭐 캐나다, 멕시코 관세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투심이 잡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일단 관세 이슈 불확실성 제거 지나가서 오늘 올려줬고 외국인이 나가는 게 조금 거슬리지만 외국인만 내일 정치 이슈 해소되면서 돌아온다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역시 시장은 불확실성 제거랑 제로 노출 요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선제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엄청난 패닉셀링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하방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증거를 제가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그저께 기준으로 60조에 육박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되기라고 했어요. 우리 시장이 밀리면은 매수대기 자금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잔고가 17.5조까지 빠졌더니 벌써 17.4조까지 빠졌어요. 근데 어제도 시장이 빠졌고 반대매매 나올 법한 뭐 HBM이라거나 2차전지 업종을 죽어라 패고 있거든요. 그럼 HBM이나 2차전지의 버블이 좀 빠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반대매매 진짜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만약에 반대매매 아침에 나오면 아마도 진짜 17조 초반대까지도 혹시 신용 잔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를 끌어쓴 신용 잔고는 줄어들고 그런 반면에 시장의 매수 대기 자금이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고 당연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뭐 빠진다 뭐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무슨 1800포인트 2000포인트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장의 고객 예탁금 시장의 대기자금 요거 보고 제가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빠져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돈의 논리로 보면 시장 저항 분명히 생기고 충분히 받아줄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미선물과 환율 추이 보고 판단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미선물이 반등을 할 때 환율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요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인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확대가 돼가지고 크게 안 보이는데 변동성 커가지고 여기서 우리 시장이 반등할 때 미 선물도 반등합니다. 근데 그때 환율은 어떻죠? 환율이 툭 하고 빠져요. 그리고 이제 미 선물이 지지부진할 때 환율이 소폭 조금 반등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마감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제 내일 정치 이슈까지 해소가 되면은 딱히 우리 시장 누를 이유가 없거든요. 관세도 끼워 맞추기 나름이에요. 지금 막 면세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우리 시장에서 무슨 명분으로 계속 찍어 누를 거예요? 우리 시장 이미 눌릴 만큼 눌렸잖아요. 코스닥이 개엄 전까지 빠졌다니까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치 이슈가 해소되면은 외국인은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화가 필요하겠죠. 한국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 살려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원달러율이 좀 더 밀리는 모습을 틈틈이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선물이 3.5%까지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게 어제 우리 시장은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때 미선물이 마이너스 0.6%.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의 마감이 0.8%. 그리고 그 전날에도 미국 시장 올랐을 때 우리 시장만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 괴리 따졌을 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이런 합산과 또 그저께까지 다 반영을 하면은 우리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 것도 말이 되긴 한 거다. 우리 시장은 먼저 빠져 있었고 미국 시장은 빠져야 되는데 또 들어 올려놓고 마감을 해놓고 오늘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높이 따지면은 이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단순하게 3.5% 빠졌다고 미국 시장 오늘 급락하면 우리 시장 내일 또 빠지겠지? 그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은 내일대로 별도로 지켜봐야 될 거다. 이런 거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의 탄핵 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이슈 내일 11시에 나오는데 불확실성 제거, 제로 소멸로 오늘의 이슈도 반영이 되고 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탄핵 선고랑 비교했을 때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예상치는 16%로 뭔가 완화적인 관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25% 관세로 부담스럽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럼 탄핵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인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각이나 각하 나오면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각이랑 각하가 나오더라도요. 오늘처럼 흔들림은 생길지언정 불확실성과 제로 소멸로 시장은 그래도 우상향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급등까지는 아니라도 인용 나왔을 때만큼 아니라도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뭐 폭락하고 죽고 또 무너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주식시장 투자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 우리는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들어보겠고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관세 이슈가 그냥 부담은 가고 어쨌든 충격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은 어떨까? 일단은 우리 같이 대미 관세를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 글로벌 국가들 빼고 당사자인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가중되는 관세 정책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물가 올라가는 거 진짜 미국인들도 죽을 맛이거든요. 미국에서 연봉 3억, 4억 받아봤자 실제로 이거 뭐 주거비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먹고 살기 힘들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유튜버인데 여행 유튜버입니다. 체코제라고. 이제 월세 600만 원 뉴욕 현실. 월세 600만 원 하면 엄청 좋은 집 살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티 살 때 원룸 가격이 4,000달러. 약 570만 원. 원룸이 570만 원. 뉴욕 한가운데. 우리나라 강남구 굉장히 막 비싼 땅에서 대충 원룸 한번 뭐 빌라 같은 데 산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요 정도 사이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의 뭐 강북권이나 아니면 좀 조용한 동네 가면은 그래도 뭐 그냥 오피스텔급이면은 한 70만 원에서 좋은 데면은 90만 원 사이면 들어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 난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급식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골라서 반찬 몇 개 골라서 이렇게 먹는 도시락들 있잖아요. 반찬 가게 가가지고 그게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해요. 근데 그것도 자리가 없어서 공원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뉴욕 여행하는 것들 보면은 지금 이게 뭐냐면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 이거 뚜껑 열면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여기서 햄버거랑 베이글 사서 먹는 건데 이 베이글 가격이 2만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2만원 넘는데 이걸로 그냥 점심 먹고 때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가 이래요, 여러분. 이 다음에 커피 마시는 영상도 나오는데 둘이서 커피 한 잔 그냥 간단하게 마시니까 또 2만원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2만원에 자리가 있는 커피숍을 갔다는 게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데를 잡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뉴욕의 물가는 이미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인텔 다니고 뭐 애플 다니고 뭐 아마존 다니고 해서 연봉을 한 2억에서 3억 받는다? 이 사람들 쓸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거비가 진짜 살인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월급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정도가 주거비로 좀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좀 이제 기본적인 중산층 기준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거의 30%에서 4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이거 잠잘 곳 없어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물가가 지금 올라가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소비 부담을 미국인들이 현실적으로 아마 받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 둔화를 피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동성,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미국인들에게. 월급이 3억이었으면 이제 4억으로 올라가게 만들면서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돈은 많아지는데 감세, 낼 돈을 또 줄여들어버려. 그러면은 기업들은 당연히 이익이 높아지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건 100만 원 하던 거 120만 원 되잖아요. 120만 원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월급을 더 줍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단은 높아지게 되고 이 와중에 늘어난 매출에 대해서 세금도 늘어날 건데 이 세금을 감세해버려. 그럼 기업들의 이익단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 뭐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중에 재정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마 나중에 상당히 좀 재무적인 문제가 정부 입장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터지지 않을까. 금융 리스크가 결국에는 좀 대두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뭐 이것도 다시 또 너무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신용 잔고가 줄어든다는 거, 건강해지고 있다. 우리 증시가 돈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론에 휩싸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런 얘기를 남겨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4월 1일자 기준으로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부터 3월 30일이 공매도 재개했죠. 그 전부터 예탁금이 50조부터 꾸준하게 늘어서 10조가량 늘어났습니다. 종합지수는 빠지는데 증시 대기자금은 늘어나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18.2조 18.3조까지 늘어났다가 벌써 1조 정도가 밀렸네요.
요거 아마 더 빠질 겁니다. 이번에 17조 언더로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고객님 자금 늘어난다? 야, 이러면은 앞으로 시장만 안정화되고 투심만 돌아온다면 지금 60조 기준으로는 신용잔고가 버블이라고 표현하려면은 그래도 2.4조까지 올라와야지, 아 지금 광기에 어린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막 좀 지금 버블이 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신용잔고만 하더라도 당장에 뭐 7, 8조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깁니다. 왜? 증시 대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고, 그리고 탄핵 인용 관련해서는 일단 뭐 이거는 믿을 건 아닌데 재미로 보면 챗 GPT는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는 인용 가능성이 90%다. 일단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헌재에서 생중계하고 방청을 받고 이런 거 자체가 만약에 통념적으로 기각이나 각하를 할 거면요, 아마도 생방송 정도는 그냥 가리고 결과만 좀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뭐 이게 의미 부여하기 힘든데, 그래도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인용이 돼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야 됩니다. 새로운 정책과 정부에 대한 기대감, 요게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지지와 별개로 우리 주식 투자로서 우리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용이 돼서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매크로 지표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와 102포인트예요. 원래 이 정도면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이하로 그냥 빠졌어야 됐거든요. 아마도 1,300원 초반대로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야 이거 환율 좀 빨리 빠져주면은 우리 증시가 탄력있게 다다다다다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과연 기회를 줄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낯을 세워서 일단 꼭 붙잡고 그냥 물귀신같이 시장을 붙잡고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다시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제 수익률도 4.04%. 이거 4% 이하 내려가면은 바이오 종목들은 당연히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간판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 오늘은 아침에 방산주랑 조선주가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전력주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아침에 괜찮았거든요. 유일로보틱스가 SK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미국 법인에 제2의 레인보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도 이런 거 어쨌든 휴머노이드 쪽으로 공략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약해서 뭐 강세에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주목해야 될 거고,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2차전지는 그래 그렇다 이거야. 근데 반도체는 왜 이렇게 빠지지? 오늘 그나마 조금 땡겨서 끝나긴 했는데, 와 진짜 반도체가 마지막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진짜 잔인해요 지금요. 지난 3월달부터 1년 내내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낸드 가격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챗GPT 관련해가지고 어디 GPU 없냐고 샘 올트만이 막 찾고 있죠. 그런 걸 봐줬을 때는 테마라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진짜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려면 역시 반도체가 올라가려면 엔비디아가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이 영업이익률 각도가, 성장성 각도가 조금 꺾여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저번에 얘기 드린 것 같이 이렇게 이익단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주가가 먼저 이렇게 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이익단과 주가와의 괴리,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이 이익단의 성장 각도가 지금의 각도에서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이 각도가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줘야 되는데, 근데 이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점점 뭐야 나중에 미래 가치를 봤더니 이거 이대로 주가가 계속 가기에는 점점 멀어지네, 요런 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서 엔비디아가 지금 지지부진한데, 결국에 저도 엔비디아는 아직도 지금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미친 영업이익률을 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리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결국엔 유동성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확실히 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K 바팜, 셀트리온, 그리고 에스티팜, 바이넥스, 의약품 관세 면제된다고 하니까 뭐 대웅제약, 나보타 이런 거 미국 진출해 있죠. 렉나자 뭐 등등등등, 요런 거 이제 수혜로 오늘 좀 강세를 헬스케어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바이오 최근에 낙폭이 조금 있었는데 올라오는 모습, ABL 바이오는 어제 낙폭가대가 조금 있는 것 같다, 뭐 4, 5% 정도 빠지면 적당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땡겨 올리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강했던 비만 치료제 좀 늘렸고, 그 밖에 바이오들은 뭐 딱히 올린 모습 없어요. 그냥
일부 업종이 강세 보이니까 바이오가 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주 몇 개만 좀 강세 보인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뭐 메디톡스나 아니면 어제는 휴젤 막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강세 보였고 전반적으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랜만에 2차 전지가 반등을 조금 해줬습니다. 와 포스코 퓨처엠 오랜만에 빨간불 켜줬고요. 그리고 LNF도 오늘 5% 넘게 빠졌었는데 요거 1%대로 잘 마감한 것 같아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저점 깨가지고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차트 볼 텐데 얘가 신저가를 갔어요 결국에.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제가 SK하이닉스랑 비교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 영상을 마치고 종목 분석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분석 요거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차트를 떠나가지고 지금 업황 보면은 굳이 LG 에너지솔루션 들고 쫄아야 될까? 이거 테슬라가 돌아오면은 당연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 해봐야 되고 테슬라 실적 보면은 ESS향 수주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향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중국향의 물량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체하는 게 LG 엔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거거든요. 왜냐면 중국향의 LFP를 원래는 관세 면제를 해줬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야 이건 왜 관세 면제를 주냐? 이것도 먹여라.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향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ESS향 배터리까지도 지금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거. 그럼 당연히 이 관세가 45% 들어오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의 LFP ESS향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가지고 2차전지 얘기는 제가 또 이거 이외에도 별도로 나중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가 어제는 강세 보였는데 오늘 조금 쉬는 모습이었고 오늘 약세 업종을 딱 뽑으라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차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조금 눌렸는데 이것도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잡아드렸죠. 내일 탄핵이 인용되면은 야 이재명 대표도 겁나게 올라갔지 이러면서 기대감 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눌려도 개인 투자자는 받아줄 겁니다. 근데 세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일 탄핵 인용이 돼서 진짜로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민주당의 주자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거는 선행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국민의힘의 주자들의 지금 정치 테마주를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막 안철수 테마주 막 올라가고 한동훈 테마주 막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내일 탄핵 인용이 되면은 이재명 테마주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혹시 있으니까 요런 인맥주는 좀 조심을 하시고 차라리 정책 관련주는 좀 할만합니다. 정책 관련주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지금 대선 기간까지 60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대선이 아마 내일 탄핵 인용되면 6월 3일날 대선 치러지거든요. 너무 짧아요. 여러분 그 정치 테마주 끌어올리고 내리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조금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요런 얘기까지도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하면 될 텐데요. 2차 전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오가 지금 저가에서 올라왔죠. 반도체는 조금 늦은 템포로 올랐어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가 바이오 다음으로 얘는 살짝 눌리고 그 다음에 올랐잖아요. 살짝 눌리고 바이오 다음으로 이등주로 반등을 하는 모습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자 크게 한번 확대해봤습니다. 바이오가 떨어지고 올라올 때 2차전지는 그냥 횡보 못 가요. 바이오가 올라갈 때 또 빠집니다. 바이오가 반등할 때 저가 빠지고 반등할 때 얘는 지금 여기 저가에서 시가까지 움직였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빠져요. 그리고 바이오가 또 그 다음날 올라갈 때 2차전지 또 빠집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버텨낼 때 2차전지 또 빠져요. 근데 오늘에서야 한번 꿈틀을 해봤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군데군데 볼 때 2차전지는 계속해서 밀리기만 했습니다. 이거는 공매도랑 엮어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억지로 찍어 누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판단해가지고 뭐 2차전지를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부디 손절치거나 지금 단계에서 손절치거나 도망가지 마시라. 일단 손절치더라도 최소한 지금 구간에서 50%든 60%든 자연 반등이라도 올라오는 거 기대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2차전지도 결국 숫자가 찍히는 거 보면서 움직일 건데 그 전에 마지막 더 나빠질 게 있어 라는 의견이 나올 거예요. 이젠 더 나빠질 거 없다. 그럼 그 기대감에 그래도 50%에서 80% 정도 기본적으로 반등이 빵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끌 거예요. 모르는 시간? 숫자가 지키는 시간, 숫자가 돌아오는 시간, 이런 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바닥이 언제 잡힐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엔 더 나빠질 게 있니? 야 이거 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빠졌어. 이젠 더 안 나빠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계기가 또 생길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동아 기업이 자회사인 동아 일렉트로가 미국의 동아 일렉트로에 3,500억 수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방에 또 20% 올라가잖아요. 이게 조금만 시장이 좋았으면은 20%가 아니라 상한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동아 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 LG, 삼성, SK 이런 쪽에서 대박 수주가 나왔다? 이런 쪽에서 끌어준다? 그럼 이차전지는 단순하게 지금 낙폭이 강하기 때문에 한 방에 빵 땡겨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50%에서 80%.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니네 숫자는 언제 찍는데 그 구간까지 소화하면 돼요. 근데 이건 어쨌든 주가가 안 올라간다 뿐이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또 언제 찍어주냐, 요거를 다시 한번 탐색해야 된다. 저희도 지금 1차적으로 조금 움직여 놓은 건 있는데 아직 메인 물량을 옮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지금 2차전지를 조금씩 이제 한번 포지션 구축해볼까, 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바이오 먼저 해먹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잊지 말고 2차전지를 제가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2차전지 하자 이게 아니라 바이오 해먹고 하자 마인드인 겁니다. 이걸 착각하지 않기를. 그리고 제가 보는 바이오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이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미친 거, 이렇게 미친 상승, 요런 거 하나는 나와야지 바이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제 바이오가 요거 나오고 해먹고 그 다음에 2차전지로 또 반도체로 요렇게 넘긴다는 전략을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2차전지 문의가 많다 보니까 2차전지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죠? 바이오가 메인이라는 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바이오는 그냥 요런데요, 요런데. 요거 아마 눈 감으면 미쳐가지고 올라가는 시장 한 번은 이 미친 불장 시세를 해먹고 그 다음에 저는 메인 물량들을 옮길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다시 강조 드리니까 지금은 바이오가 절대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많아야 되는 거고, 혹시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전지를 투자한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몰빵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몰빵이라는 게 50% 이상이 되면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고, 10% 정도 비중? 이 정도라면은 지금 2차전지 들고 있어도 돼요. 뭐 다른 거 수익 내서 단가를 맞출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를 맞출 수 있는 포인트만 잘 끌고 가시라, 요렇게 조금 강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힘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이오들도 올라가는 놈들도 별로 없어요. 이거 오늘 조금 올라갔지만 실제로 지금 한 달 반 동안 처박히면서 다 같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저가 나오는 바이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들까지 끌어당겨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업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들도 저가 깨는 것들 차트로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진짜 얘가 나올 게 있는지, 바이오는 항상 밴딩 크게 열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이 외부 요인에 밀렸던 거는 감안하시고 들어올리는 거 한번 기다려 보시라, 이런 얘기 들어보겠고, 이제 셀티론이나 뭐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 살아나면은 단순하게 그냥 뭐 예전에 이슈로 한 종목 두 종목 올라간 거 아니라 업종 자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까지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겠고,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반도체가 제일 걱정이 돼요. 2차전지 이미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근데 반도체가 지금 특히 한미 반도체 이런 거 빠지면은 좀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조금 더 찍어 먹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오히려 HBM 쪽은 좀 견제를 하면서 하고, 이거 실적 추이를 잘 보면서 하고, 레거시 반도체 쪽, 뭐 낸드 관련주 이런 거 좀 가격 잘 올라오니까 디램 관련주 요런 쪽으로 우리 좀 관심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유리 기판 요런 거는 아무래도 트렌드가 미래지향적 기술이기 때문에 요거는 액침냉각 요런 쪽은 차후에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요런 거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는 또 다른 날 한번 잡아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길게 설명을 좀 해봤는데, 추이 보고 전 또 다시 한번 이슈가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